주말 뉴욕 증시는 추가 상승을 하면서 한 주를 해피 엔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월요일 새벽에 갑자기 중동에서 뭔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코스피 2700, 코스닥 800 이 재탈환에 나서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딱 세 가지 이제 변수가 있었는데, 과거형입니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중동 사태. 근데 이거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고요. 그다음 이제 주말 뉴욕 증시에서 힌트를 우리가 봤다시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이제 사실상 폐기 처분된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케리 청산이라는 하방 공격에 사실상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일본 기시다 후미호 총리가 사실상 그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당장 9월에 총리 선거인데 뭐 불출마 선언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퇴 선언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하던 일본 중앙은행 그 우에다 카즈오 총재는 지금 끈떨어진 연 신세가 되기 직전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이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분간은 악재가 하나도 없는 정말 청명한 시계가 펼쳐지는 거냐? 그 티벳 고원 형님들처럼 시력 5.0 회복하는 거냐? 연말까지 그냥 쭉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주최하는 각국 중앙은행장들의 여름 야유회 잭슨홀 심포지움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9월 금리 인하 준비에 들어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이제 잡혀 있는데, 또 여기다가 이제 엔고 밀어붙이다가 부침개 될 뻔한 그 일본 중앙은행장 우에다 카즈오 총재도 당연히 참석하고요. 그럼 이제 기자들이나 거기 이제 참석자들이 그 두 사람의 어떤 창과 방패의 대결에 집중을 할 텐데, 왜 제가 이거를 그 창과 방패로 표현하냐면은 연준은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풀려는 입장이고 BOJ는 물가 핑계로 자기네만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를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다시 일본의 어떤 존재감도 올리고 또 그걸 계기로 자위대 재무장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창과 방패가 만약에 뒤섞여지면서 방패는 빵꾸 나고 창은 부러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바로 연준이 당장 9월 FOMC 금리 인하에서 이 BOJ의 어떤 긴축 기조를 변수에 포함시킨 거다. 그런데 BOJ가 갑자기 일시 정지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연준도 또 그런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 그 경로에 수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미국도 재정 적자가 뭐 일본 못지않게 엄청나다 보니까 수시로 미 국채 입찰 그 경매 열어가지고 계속 호구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채는 뭐 어차피 수요가 맨날 많죠. 거기는 기축통화국이니까. 근데 장기채에 더 이상 수요가 없어. 왜냐면은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나 일본 국채로 안전자산 투자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월가는 할 수 없이 이제 주식 투자 자금이라도 끌어들이라는 미국의 그 빅브라더의 지령을 받고, 야, 해외에서 호구들이 모집이 안 돼. 그럼 니네라도 일부 내놔. 그래가지고 월가에서는 이거 주식에 갖다 있는 것까지 빼가지고 미 국채 입찰할 때 거기다 넣어야 되겠네. 막 이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경기 침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주식 왕창 사람들이 팔고 채권으로 가게, 안전자산으로 가게. 거기다 이제 해외 호구성님들이 더 이상 미국채에 관심을 이제 더 이상 안 가져줄 것 같으니까 재무부가 이걸 바이백하면서, 그러니까 되사주면서, 자 봐라, 이렇게 미국채 특히 장기물은 그냥 갖다 묻어두면은 무조건 돈 되는 거다, 올라간다. 안 올라가면 이거를 판 우리가 도로 되사가기라도 한다. 이런 이제 자꾸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또 호객 행위를 했죠. 그렇게 일단 미 국채 장기 그채 발행은 다시 수급이 안정화가 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속 금리 인상으로 태클을 걸 경우에 당연하죠. 일본 국채는 매력도가 더 커지는 거고 미국 장기채는 또 반대로 소외가 되는 거야. 시소처럼. 그럼 이제 그때는 진짜 미국이 플라자 합의급의 어떤 실력 행사에 나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때랑 지금이랑 미국의 경제 체력이 완전히 딴판이야. 그 플라자 합의 당시에는 미국의 경제 체력이 20대였고 일본은 60대라서 그냥 20대가 60대하고 팔씨름하듯이 그냥 테이블에서 이렇게 힘으로 압도를 해버렸는데, 현재 일본은 한 70대 정도. 그러니까 뭐 60대 당시하고 한 10년 늙었는데 뭐 요즘 70대 뭐 60대나 똑같지 뭐. 근데 문제는 미국의 경제 연령의 급 노화가 와가지고 미국이 이제 60대야. 그러니까 이제 플라자 협상 그 당시 테이블에서 보여줬던 이 근육이 지금은 조금 안쓰러운 상태야. 킹오리님께서 미 재무부 바이백 스케줄 8월
85억 달러, 9월 305억 달러, 10월 110억 달러 이렇게. 자, 그다음 프라이스 이즈 킹님께서 고라니 형, 근데 엔화가 금리 인상 잠시 멈춘다고 해도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결국 엔캐리 청산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것도 이제 오늘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그럼에도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자꾸 연준 금리 인하를 푸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주식보다 채권 투자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이제 이거는 약간 뭐 음모론이라고 너는 좀 음모론 좀 왁싱하라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제 미국은 각 그 정권마다 자금 조달해야 되는 어떤 그 목표의 쿼터가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면은 바이든이 이제 자기 연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직 그 목표액을 다 못 채운 거야. 근데 이제 임기가 내년 1월까지 아직 남아있긴 하니까 한 5개월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 국채 중에서도 장기채 자금 조달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금 막판까지 열심히 작업하는 건데, 이제 그걸 트럼프가 본인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야, 누구는 뭐 그런 작업 안 해봤냐? 다 알거든. 너무 뻔하니까 이제 연준 금리 인하를 방해하면서 지금 바이든을 막 코너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뭐 해리스가 되든 어쨌든 그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목표는 또 리셋이 돼. 대통령이 누가 오든 간에 새 대통령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의 경우는 어차피 총리가 뭐 국정운영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이고, 이 총리 임기가 또 명확치 않은 게 전통이야. 기본 연임, 그리고 3년임. 아베는 5연임인가를 했어. 하여튼 그래서 일본은 총리 임기에 따라서 그런 쿼터가 없고, 오히려 BOJ 그 일본 중앙은행 장한테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우에다 카즈오는 이제 새로운 미션을 또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재벌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렇습니다. 임기가 없는 쪽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근데 재벌은 임기는커녕 나이 80, 90 돼서도 죽기 전날까지 명예회장이니 고문이니 뭐 하여튼 종신직이잖아, 재벌은. 거기다가 대몰림까지 해먹으니까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타협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근데 일본 중앙은행장 앞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연준 의장도 임기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하고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다로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고. 이제는 일본이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않아요. 자, 여기다가 이번 주 잭슨홀 더하기 이제 마이너급의 변수가 하나 있긴 한데, 문제는 요 마이너급 변수가 지금은 마이너인데 이게 생물이라서 언제 갑자기 확 성장을 할지 뭐 죽순처럼 자랄지 아무도 몰라. 이게 뭐냐, 바로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프랑스가 거의 코로나급의 보건 경계 태세를 또 발표를 했어요, 주말에. WHO의 보건 비상사태 바로 직전 케이스로는 에볼라, 신종플루, 코로나 이렇게 전적이 있으니까 결코 이제 가볍지가 않은 조치인데, 이번에는 엠폭스, 여기서 폭스가 그 여우 폭스가 아니라 POX, 이거는 우리말로 이제 천연두, 수두에 해당하는 그 폭스고요. 그럼 M은 뭐냐? 몽키. 그 원숭이의 첫자를 딴 거라서 일명 원숭이 두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 전염병 영화에 늘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처럼 원숭이한테서 시작되는 바이러스가 인간한테까지 이제 전파되는 경우가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대신에 이거는 코로나처럼 이 침으로 비말 감염이나 호흡기를 통한 그 공기 감염 이런 케이스는 없고, 그냥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 거기를 통해서 침투가 되니까 그래도 공포감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천연두는 이제 우리 어릴 때 뭐 수두도 많이 알아봤지만 겉으로 발진이 올라오기 때문에 비주얼이 이게 또 험악해져. 그리고 이제 감염 초기에 뭐 열나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약간 몸살 감기 증상하고 비슷해요. 대신에 지속 기간은 길어봤자 4주.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발진이 얼굴에 막 생기는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기는 좀 힘들죠. 근데 그럼 이제 들어보니까 일반 수두하고 증상이 비슷한데 왜 갑자기 WHO가 수두가 거의 17세기부터 생겼던 건데 2024년 8월에 갑자기 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냐, 이걸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변이 때문인데, 이번에 엠폭스가 이제 스페인의 한 섬에서 그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열렸던 그 현장에서 이제 갑자기 그 재확산이 막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감염 속도가 그 전에 바이러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그 에이즈 감염 원리랑 비슷하게 그 뭐라 그래, 이제 하다못해 볼트 너트도 이제 앞놈 순놈이 있어가지고 이제 끼워야 되는데 이게 다 이 막대기만 있으니까 어떻게 껴? 그러니까 이제 뒤로
하여튼 그 형님들이 그 관계를 맺으려면은 인간 진해 하반신 버전처럼 그렇게 이제 뒤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뭐 하다못해 우리 어디 뭐 공원 화장실 가서 좀 거친 화장지로만 닦아도 거기 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면 상처가 나는 상태에서 이제 감염이 확산이 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가정은 나와 있는데 아직 WHO에서는 확실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또 채팅창이 좀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자 저는 성소수자 형님들은 뭐 존중은 합니다만 저는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이거는 제가 페널티의 사유가 아닙니다. 저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일님께서 늘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 시점에서요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겨우 이빠네 슈퍼챗.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어떤 그 표본이 미국의 질본 CDC 여기 조치가 제일 이제 좋은데 아직은 엠폭스 예방접종 대상을 이제 이건 뭐 보건 용어니까 얘기할게요. 섹스 파트너가 2주 내에 확진이 됐는데 성소수자일 경우 이렇게 이거의 어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그 엠폭스 예방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73년 고라니 리스펙 고라니 동생 고마워 수요일 하이닉스 300주 몰빵 와 지금 당장 한 30% 먹으신 거예요, 형님? 볶음토, 3박 4일 만에? 축하드립니다. 근데 슈퍼챗 수건 돌리기 어째 잠잠하다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왜 갑자기 지금 터지냐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조건이 딱 그래. 2주 내에 확진인데, 본인의 파트너가 그런 일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약간 음성적으로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엠폭스 백신 맞으라고 보건당국이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 우리 사회에서는 워낙 조금 좀 터부시되다 보니까 현재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겠고 소수자들끼리 감염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상처만 있으면 바로 이 엠폭스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가지고 감염되는 그런 변종으로 인한 팬데믹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번에 WHO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행인 거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런던 고라니 구독자님들 이제 연령대 부포를 보면은 정말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이 제일 이 두꺼운 여기가 이제 304050이거든요. 근데 이 304050 이상은 기존의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엠폭스에서 훨씬 더 안전하대요. 우리가 어릴 때 맞은 그 천연두 주사가 심지어 60대 넘어서까지 90% 가까운 효과를 낸대. 그래서 이제 오히려 문제는 MZ 세대들인 거야. 80년대 후반 이후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걔네들은 그때 당시 이제 WHO가 그때도 있었으니까 천연두 종식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때 어린이들은 천연두 예방접종도 안 했는데 이번 엠폭스 변종에 오히려 그 세대는 쉽게 뚫릴 수가 있다는 이거 진짜 이 보건 당국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서 진짜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소리 하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왜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 이 소리 해도 된다고 적어도 엠폭스에 대해서만큼은. 러나 반갑습니다. 좋아요 숫자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한 주 시작을 앞두고 이제 월가 메이저 기관 선수들이 여름 휴가에서 하나둘 복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인데 일단 걔네들도 뭐 휴가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무슨 지중해 같은데 요트 타고 갔다 왔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보면서 이거 K 증시 완전 이거 뭔 일이야 그냥 난리 났었네. 그런 건 이제 다 보긴 봤겠지. 근데 휴가에서 복귀해가지고 중간에 진짜 큰 계곡 하나 출연했었는데 그걸 못 먹었네. 아쉬워하면서 휴가에서 복귀하자면 여기서 다시 롱을 잡는다는 건 조금 망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숏의 빌미를 찾으면서 뭐 많지 뭐. 일단 악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지금 거의 청정 시계 상태라고는 하지만 연준 금리나 원래 0.5%포인트 기대했다가 지금 0.25%포인트를 완전히 팍 쪼그라들었는데 뭐 그거든 뭐든 간에
아니면 경제지표 좋은 거를 또 이제 연준이 일본 중앙은행 그 긴축에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마음먹은 것도 하나의 조건인데 일본이 갑자기 지금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그럼 갑자기 금리 동결 또 이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은근히 하방 압력을 또 주려고 바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소리 하면 또 꼰대 같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참 확실히 말복 지나고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의 어떤 그 기운이 좀 성분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기온은 그전하고 똑같은데 뭔가 그 습도가 달라졌나? 하여튼 뭔가가 지금 바깥 공기가 달라졌어. 이렇게 이제 약간 뭔가 기운이 달라진 와중에 또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금융시장의 어떤 이 센티먼트인데 빅스 그 공포지수만 봐도 일단 공포에 살아 그런 증시 기업은 이제 완전히 일단 시기가 지나버린 게 맞고요. 그럼 이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걸 따르려면 당장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서 갭 상승 출발 한 번 더 하면 코스피 2700 위에서 출발할 때 일단 한 번 털고 가는 게 맞나. 떨죽 지난주에 잘한 분들은 이제 올팔 찬스로 써먹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말 뉴욕 증시를 보자면은 주간 단위로 해피엔딩은 맞지만 장중에 뭔가 치열한 그 눈치 싸움이 그 있었던 흔적이 느껴지는데 이게 바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이제 헛지랄로 판명이 났지만 그만큼 9월 연준의 금리나 폭은 한창 금융시장이 어지러웠을 때 기대했던 0.5%포인트 빅스텝이 아닌 다시 베이비 스텝 절반 수준 0.25%포인트로 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페드와치에서도 9월 금리나 0.5% 가능성이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세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제는 거의 20%대로 뚝 떨어졌고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 폭락장 이후 안전자산 수요가 다시 물이 빠지면서 달러 약세가 이제 반영되면서 다시 1,300원대 중반까지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바로 주말 뉴욕 증시가 눈치 보기로 일관했던 그 이유인데 그럼 우리 K 증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연준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에 그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상황이 더 K 주식 비중 확대의 어떤 모멘텀으로 좋지. 지금같이 달러 가치 뚝 떨어져. 환율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뭐 한번 꺾였어. 고점 찍고 1370원대 후반에서. 그 다음에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0.25%포인트 더 적은 쪽으로 기울었다. 이게 우리한테 외국인들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날 소매판매 서프라이즈 나왔지. 실업수당은 또 적어서 서프라이즈였지. 그 다음에 월마트 실적에서 올해 2024년 가이던스를 상향한 거. 이게 다 이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의 어떤 관뚜껑에다 못질을 했으면 또 주말 미시간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그 못질한 관뚜껑에다 흙을 끼얹어 버린 거야. 특히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은 한 달에서 두 달 이제 펜딩.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8월인데 졸츠 같은 건 6월분, 그다음에 고용 소비 이런 거는 7월분이 이제 나오잖아. 근데 주말에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8월분이라는 점에서 임팩트가 이제 적지 않았는데 결과는 이제 예상치 66.7 이걸 뛰어넘는 67.8로 나왔고 그래서 정작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던 7월 66.4보다 또 높았어. 우리도 그렇지만 보통 휴가 앞두고서 소비 심리가 더 그 고조가 된다고요. 막 이런저런 계획도 짜고 이번에 가서 사진도 좀 찍어야 되는데 수영복 하나 새로 살까? 그리고 뭐 그래 기왕 휴가 1년에 몇 번 없는 거 이번에 가면은 거기 좀 비싸다고 그러지만 애들이 그 랍스터 이런 거 신기하니까 비싼 그 코스 요리도 좀 예약해 놓고 이렇게 가기 전에 좀 소비 심리가 더 활발하죠. 그러다가 막상 휴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원래 3박 4일 한 100만 원만 쓰려고 그랬는데 170만 원 나갔네. 이거 카드값 나가면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8월에는 휴가 갔다 오면 약간 현타가 와야 되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안 그랬단 말이죠. 특히 이제 8월 초에 뭐 우리 K 증시 정도는 아니었지만 미국도 증시가 이제 고점 대비 한 15% 넘는 하락 그 한중간에 있었는데도 소비 심리는 오히려 전달 7월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 미국 증시의 실적 효과.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 K 증시는 매번 하락장에서는 바닥이 그렇게 말랑말랑한지 그렇게 쉽게 그냥
풍선껌 뚫리듯이 이렇게 뚫려버리는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제 현재까지 2분기 실적을 공개한 S&P 500개 기업 93% 중에서 80%가 실적 호조,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냈고요. 근데 우리는 코스피 그 200 종목들 보면 그런 우량주 중에서도 80%는 말도 안 되고 한 절반 되나? 그 다음에 정말 개인 투자자들 그 쌈짓돈을 스펀지처럼 그 빨아먹은 2차전지 바이오 이런 데가 완전히 이번 2분기 실적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지난주를 정리하면서 지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 침체 걱정에 가지를 꺾어버렸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경기 지표들이 경기 침체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렸다. 그러면서도 연준 금리 인하의 뿌리를 건드리는 그런 독성은 없는 매우 적절한 또 걸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그놈의 골디락스 얘기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닌 그런 성분.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무난하게 만족할 만한 그런 메뉴라는 거죠. 그 와중에 실리콘밸리에 큰 이슈가 하나 또 있었는데 주말에 바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서 구글과 유튜브를 강제 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금융당국에서 자꾸 분할 그만 좀 하라고 그러고 기업들이 쪼개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알파벳에는 구글, 유튜브, 웨이모 그리고 인공지능 뭐 하여튼 클라우드, 에드워드 그 광고 하여튼 수십 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냥 안 쪼개. 물적분할, 인적분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오히려 지금 법무부에서 알파벳에서 유튜브하고 구글을 지금 강제 분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 유튜브 참, 진짜 만약에 구글이 한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유튜브 물적 분할 때려도 몇 번을 때렸고 거기다 유튜브 안에서도 카카오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면 유튜브 슈퍼챗,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그 쇼핑 다 쪽에서 상장시켰을 거야. 하여튼 근데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에서 도대체 민간 기업 구글을 왜 쪼개라 마냐 지금 시비를 터냐. 이게 바로 그 구글의 사업부 중에서 공통적으로 큰 교집합이 그 광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인데 이미 지난 8월 초에 그 구글 그 검색 엔진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혐의로 이제 제소한 게 1심 판결에서 법무부의 그 승소로 결론 났어. 근데 이제 구글은 아시다시피 유튜브 계정도 지메일이랑 다 연결해 놓고 하여튼 그놈의 알고리즘을 최대한 그 광고에 그 활용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고객들을 구글이라는 그 생태계에 엄청난 복잡한 거미줄로 이제 곤충 얽어놓듯이 그렇게 가둬놓고 관리를 해왔다는 게 이제 반독점 위반의 근거였는데 그걸 이제 곧 AI까지 여기 들어가면은 완전체로 이제 결합시키려는 이 시점에서 미국 법무부 강제 명령으로 이게 분리가 되면 당연히 분리되고 나서는 계열사 간 위장거래, 내부거래 이런 게 또 시비가 되니까 그 플랫폼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구글은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그나마 지금까지 그렇게 분할 안 하고 버텨왔던 거는 이제 AI라는 어떤 사령탑을 새로 건설하면서 여기서 이제 완전한 진짜 구글 생태계의 완성을 지금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래서 그 순다르 피차이가 그 얘기했잖아. AI가 왜 돈만 잡아먹고 돈은 못 벌어오냐고 했더니 투자 안 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하는 게 리스크가 적다면 그런 CEO로서는 해서 안 되는 소리까지 했잖아. 하여튼 채팅창에 다들 이제 그러고 보니까 구글이 그 유튜브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유튜브를 왜 상장을 안 하냐.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유튜브 채널도 상장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이번 구글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을 그 근거로 한 분할 명령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 지금까지 미국 증시 역사상 AT&T하고 벨 강제 분할 그 다음에 뭐 스탠다드 오일 찢어놨지 그 다음에 NBC 방송 이런 데도 분할 케이스를 다 봤을 때 결국 모회사든 자회사든 주가든 뭐든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이런 분석이 월가에서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미즈호 증권에서 만약 구글의 검색 비즈니스와 유튜브 광고 비즈니스가 알파벳에서 분리되면 그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3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정석이 분석이죠.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분리시키면 당연히 모회사 지분 가치는 훼손이 된다고. 그럼에도 알파벳 주가는 왜 올랐냐. 이제 유튜브든 구글 검색이든 하여튼 만약에 이게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따로 한다면 거기서 또 돈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기는 할 거다. 그만큼 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거랑 일부러 안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알파벳이 그렇게 그 지주사 위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글 검색, 유튜브 이런 자회사들의 가치가 또 한번 재평가가 되면서 이제 구글 알파벳의 주가가 오른 거지. 분할하기 전까지는 알파벳 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겠다, 재평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호재가 됐다는 소리죠.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우리 카카오, 에코프로, LG화학 쪼개기 상장 때는 아무도 이 소리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뒤져나 팔아댔잖아.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내가 무슨 사대주의자라 외국계 리포트를 맨날 보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이성적인 분석을 못해. 왜 그걸 방해하는 놈들이 그런 감성파리, 꿈파리, 성공파리, 부자파리 이런 놈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기분파라는 거야. 아니, 회장이 죄 짓고 들어갔는데 왜 그 사람 탄원서를 주주들이 쓰고 앉았냐고. 물적 분할이 도대체 왜 모회사의 호재고 자회사 상장이 어떻게 지주사의 호재가 되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대찌개 전문점이 있는데 1인분에 6,000원이야. 요즘 세상에 싼 가격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식권을 막 100장씩을 막 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대찌개 중에서 찌개 메뉴만 6,000원에 팔고 거기 들어가는 햄소세지하고 부대고기는 추가로 별도 메뉴로 분리해가지고 돈 받고 팔기 시작한대. 그러면 그 식권 100장씩 사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 부대가 빠지는데, 부대찌개에서 그냥 찌개만 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싸워온 게 뭡니까? 쌓아온 거 말고 싸워온 거. 싸우긴 뭘 싸워와. 다 날려버렸어, 저는. 돈도 명예도 다 잃었다고. 원래 긍정론자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는다는데 난 뭐냐고. 둘 다 잃었어. 이도저도 아닌 진짜 비읍시옷 된 거야. 누가 봐도 물적 분할은 가치 디스카운트 되는 거고 모회사의 마이너스인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증권사랑 그 종이장사들 배만 불려주면서 그 유튜브 대형 채널에 맨날 기관 사람들 출연시키고 금융상품 팔아먹고 상장사들한테 협찬비 받는 조건으로 방송 출연시키고 그러다가 유튜브 채널을 상장까지 노렸는데, 물론 이제 안 됐지.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개미들의 편이라고, 무슨 멘토? 하여튼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개미들을 갖다가 완전 개미탕 끓인 게, 뭐 동학개미 운동 같은 국뽕에다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있잖아. 은행에 예금하면 돈이 녹느니, 주식을 사면 그 주식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래. 아니, 하이브 주식 지금 17만 원 주고 사면 나도 방시혁이 그 BJ랑 그 언니 데이트하는데 나도 좀 껴주냐고. 라스베이거스랑 LA 핫플 가서 나도 좀 멕시칸 요리 사주냔 말이야. 아니, 동업자인데 왜 그런 건 안 끼워줘. 동등한 입장인데. 하여간 이딴 선동질로 그 현혹시켰던 놈들. 그래서 IPO 때마다 유상증자 할 때마다 개미들 총알바지로 설거지로 내몰았던 그런 마바라 놈들. 그리고 그놈들이 속한 법인, 또 유튜브 채널 이런 데를 다 초과이익 환수 조치해서 털어야 된다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야말로 공익이야. 내가 뭐 이걸로 책을 팔어, 유료 강의를 팔어, 아니면 뭐 회원가입비를 받고 종목 추천을 해. 내가 뭘 하냐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마바라 100명 중에 나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런 사람 최대한 많이 구제할 수가 있잖아. 1대 100이라도.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딱 이 여름에 배터리 조심하라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얘기했다가 친중, 매국노, 여의도, 카르텔 별 소리 다 들었지만 나한테 정작 이득이 뭐가 왔어? 요즘도 가끔 이메일이나 아니면 영상 댓글에다가 아이고 너 런던 고라니 너 덕분에 진짜 배터리에 안 물리고 설거지 안 당한 것만 해도 정말 고맙다고. 작년 여름에 그 배터리 광풍 불 때 정말 고민하다가 매수하기 직전까지 정말 그 매수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 에코프로가 뭐 120만 원 위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제가 계속 과열이다, 고평가다 얘기해줘서 그래서 그거 안 들어갔다고 고맙다는 분들 보면 그냥 나 혼자 뿌듯한 거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 배터리 일당들은 뭐 몽골 광산에 견학을 가네, 뭐 몇 억 내기를 하네, 그리고 유료 강의, 책, 회원가입비 이런 걸로 다 몇십억씩 땡겼다는데 나한테 남은 거는 고소장 뿐이야. 이제 또 그 중에서 선대인이 저 고소한 건이 마침 이번에 또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 이제는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나도 법무법인 선임하고 뭐 전관 변호사 써가지고 나도 제대로 응소를 또 할 거야. 나 이러다 정말 전과자까지 되면 나 억울해서 그때는 진짜 4명이 못 죽어. 그때는 내 전 재산 달러로 바꿔가지고 제가 그래서 7월 말부터 얘기했지만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에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내리냐고. 거기다 0.5% 빅스텝 금리 인하까지 바란다는 거는 둘 중 하나는 사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구라가 둘 중에 하나가 들통나는 순간 한쪽은 물론이고 다른 한쪽까지 치명상 입고 아예 판이 깨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건 잘난 척이 아니라 중학교 정치경제 거기에도 나와. 그래서 중학생 중에서 좀 똘똘한 공부 좀 하는 애한테 물어봐봐. 야,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거지. 예. 근데 지금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있는데 그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니?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중학생도. 그래서 사실 물리적으로 저 혼자서 마바라 100명을 어떻게 상대하겠으면 100명을 어떻게 다 아닥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날 제가 사라지면 그런 역할 도대체 누가 하겠냐고. 이거 진짜 돈도 안 되고 명예나 보람이라고 하기에는 뭐 보람이 있어요. 하루 1포인트씩 쌓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고소장 날라오면 그 포인트 100만 포인트씩 한 방에 날아가면서 멘탈도 깨진다고. K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도 도대체 언제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건가. 정말 이게 작년 여름 이맘때하고 분위기가 달라도 180도 너무 다른데, 야, 진짜 불과 1년 전 에코프로를 미끼 상품으로 해서 온갖 마바라들이 정말 2차전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디 유튜브에서 주워 들은 걸로 주식 투자 강의 열고 막 난리 쳤잖아요. 응? 그때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대충 이제 멀리서 찍은 뒷모습만 봐도 연령대가 대충 보이잖아. 우리 주변에 어쨌든 그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막 언니, 형부, 막 누님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한다. 무조건 뜯어 말리세요. 왜냐면 그 나이에는 수업료고 뭐고 한번 털리면 복구가 안 되는 연령대야. 거기다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사실상 위험한 시기인데 진짜 그거 잘못되면은 노인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사단나 진짜로. 그럼에도 마바라들 보면은 그런 60, 70, 80 이런 호구 고령층이 주 고객이야. 그래서 더 악질적이라는 거야. 그런 고령층 판단 미약자들 은퇴 자금을 후린다는 차원에서 악질이지. 유튜브에도 그런 뭔 경제연구소니에요? 하여간 마바라들 영상에 댓글 한번 봐봐. 맞춤법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드물어. 그만큼 눈이 어둡든가 하여튼 저학력층이란 소리야.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뭔 선생님, 소장님, 박사님 어쩌고 댓글에 자기 무슨 일기는 일기장에 써야지 왜 거기다가 일기를 쓰냐고. 완전히 사이비 종교가 따로 없어.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자녀분들이나 친척분들이 뜯어 말리는 수밖에 없어. 결국 그런 분들일수록 내가 당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처음에는 인지부조화로 가다가 결국은 현실하고 그 격차를 스스로 못 받아들이고 잘못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요즘도 열심히 보는 전원일기 그 80년대에도 보면은 동네 노인정 찾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약 팔아먹던 인간들이 어떻게 40년 지난 지금까지 그 짓거리 하고 있냐고. 그때는 뭐 동네 그 이장 통장한테 그 뒷돈 좀 쥐어주면은 사람들 공연 있다고 마을회관에 불러가지고 약을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스마트폰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 하나씩 갖고 계시니까 거기다 대고 또 약을 파네. 근데 이거 잘못되면은요 진짜 부모 자식 간에도 사단 난다고. 그래서 정말 그 고령층 상대로 약 파는 마바라들은 완전히 폐륜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돼. 아, 그리고 어떻게 작년까지 바로 보험 영업하던 사람이 올해 갑자기 2차전지 전문가야? 그 LG 에너지 솔루션 CEO 그 김동명 대표인가? 그 양반이 대학에서 금속공학과 전공하고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석박사하고 그 다음에 LG화학 바로 입사해가지고 전지개발센터에서만 30년을 있었던 그런 사람이 2차전지 전문가지.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지금까지 배터리 2차전지에 대한 책을 단 한 권도 안 썼고 어디 가서 배터리 투자에 대해서 강의도 안 해. 아,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콘텐츠 진흥기금을 제가 받겠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검찰이 기소까지 당했는데 당장 월요일날 법무법인 만나가지고 나도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대신에 여러분들께 저는 아무것도 팔지 않습니다. 콘텐츠 진흥기금은 그리고 자율입니다. 가끔 저보고 멤버십으로 운영하라는 분들 계신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도 구독자들 이용해서 장사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대신에 후원은 내가 이거 하다가 고소까지 당했는데 내 돈으로 변호사비까지 낼 수 없어. 아무튼 앞에 이제 구글 얘기했지만
그 98년도에 세르게이 브린이 당시 이제 스탠포드 박사과정 중에 알바로 그 스탠포드 대학교 캠퍼스 투어 가이드로 뛰다가 거기서 이제 레리 페이지, 그러니까 당시 그 대학원 신입생으로 들어온 후배를 만나서 같이 캠퍼스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캠퍼스 돌아다니다가 관광객들 없을 때는 심심하니까 이제 둘이 이제 많이 입을 털다가 어느 날 그 세르게이 브린이 자기 여친 집에 차고를 빌려서 이제 거기서 구글 창업했는데 처음에는 웹사이트에 등급을 매기는 그걸로 시작한 게 바로 구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유튜브를 구글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이라고 해서 이제 2조 원에 인수했는데 현재 가치가 4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540조 원이 됐고요. 이게 지금 이제 비상장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지. 만약에 유튜브 상장하면 시총은 최소 여기서 한 10배는 더 갈 거라는데 현재 가치 540조 원에. 그 이유가 한 해 매출 60조에다가 영업이익 8조씩 내니까 진짜 대단한 기업인 건 맞아요. 하여튼 근데 그 구글 시작 단계에서 자기 집 차고를 빌려줬던 그 수잔 워시스키, 그때 이분이 그 차고를 레리 페이지한테 빌려줄 당시에는 인텔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 근데 나중에 그 세르게이 브린이 결국 구글 창업하고 이제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나중에 구글 CEO까지 했고 유튜브 CEO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이분이 그 찾아보세요. 아마 수잔 워치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온라인 광고 알고리즘에 거의 성모 마리아급으로 통하는 분이고 또 중간에 이제 구글이 유튜브 인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했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작년까지 유튜브 CEO를 맡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리타이어를 했는데 그 수잔 워치스키가 지난주에 암투병 끝에 결국 이제 서거를 했답니다. 68년생이니까 우리 누나하고 동갑인데 아직 50대인데 폐암 투병 2년 만에 세상을 이제 등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뭐 우리 부모님들 뭐 얘기했지만 정말 건강이 최고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고 유튜브고 뭐 돈이고 뭐고 이 삶과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알고리즘의 성모 마리아라는 별명에다가 유튜브 CEO를 작년까지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건강 정보인들 왜 안 받겠으며 본인 이제 폐암 그 치료 과정에서 진짜 돈도 많은데 솔직히 돈 안 아끼고 어떻게든지 고쳐만 달라고 왜 안 했겠어. 하여튼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내일 당장 K 2차 전지주들은 또 이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가뭄의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주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업황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또 생겨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말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로 뜬 게 주말 우리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 포비아라는 건데 이유가 이번엔 경기도 용인시에서 이번에는 이제 테슬라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소방차 20대가 출동해가지고 리튬 전지용 소화 장비 같은 걸로 진화 작업을 했는데 결국 4시간 만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타고 더 이상 탈 게 없을 때가 돼서야 꺼졌다는 거예요. 화재 원인은 테슬라 하부에 있던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일어나서 불이 난 건데 그림 보셨겠지만 뉴스에도 막 많이 났어요. 멀쩡한 도로 위에 노상인데 아니 그러면 전기차는 지하도 들어가지 말라. 그렇다고 지상에 세워놨더니 또 요즘 날씨 더워가지고 지열에다가 하여튼 또 열받아서 또 배터리 불나고 그럼 도대체 전기차는 뭐 어디로 가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전기차 타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소가 그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니면 상가 이런 데도 이제 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놓고 거기 안 사는 사람도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주차장 들어가는 그 주차비 안 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충전 요금을 대신 내면은 근데 지금 이것도 주민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지금 플랜카드 걸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법적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 무조건 열어주게 돼 있지만 뭐 아파트의 경우는 특히 그 무서운 부녀 회장님이 야 이러다 너 불나면 네가 다 책임질 거냐고 우리 이거 아파트 담보대출 아직도 20년 남았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강제로 남의 지하주차장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 집에 충전시설 없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서 충전해가지고 전기차 타고 다니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은 졸지 이제 엄청 눈치가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가지는 의미가 뭐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들을 뭐 태우고 다니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신분의 과시 대상일 수도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포비아가 확산이 되면은 이게 또 증오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죠.
그럼 이제 특히 또 패밀리카로 이제 차를 쓰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차가 있는데 남편은 차를 안 갖고 다녀. 그래서 아침에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왔다가 애들 이제 학교 갈 때 또 태워다 주고, 그 다음에 낮에 뭐 쇼핑센터나 문화센터 같은 데 가실 때 또 타고, 이런 주부님들께서는 조심스럽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뭐 품질 시비, 원산지 공개, 이게 아니라 이런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 게 더 큰 문제다. 참고로 이번 용인에서 불난 테슬라 배터리는 일본산 파나소닉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바로 오늘 새벽 포르투갈의 공항 근처에 있는 렌트카 보관 주차장에서 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이게 우리 그 청라 지하 주차장 사고처럼 그 주차 타워에 세워져 있던 차량 200대가 다 타버렸어. 이것도 지금 첫 발화 지점이 테슬라에서 시작됐다고 리스본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4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는 일단 불 붙으면은 중간에 끄는 게 완전 어렵나 봐. 그래서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돼가지고 결국 자연적으로 다 타버리고 더 이상 탈 게 없는 시간이 4시간인데 그 전에는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죠. 근데 솔직히 일반 내연기관차도 불은 나지만 하여튼 소방차 출동하면 거의 5분 내로 다 진화되잖아. 근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위험성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최근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증시 폭락 사태의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들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JP모간이 분석하는데,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인도, 브라질, 그리고 우리 K증시에 대한 비중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는 비중 축소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연준의 유동성이 살아있는 한은 급락시 떨줍, 대신 지금처럼 너무 평온한 때는 올팔, 이런 떨줍 올팔 전략이 외국인들도 일단 동의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최근 외국계 리포트의 활약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뭐 클래시스를 비롯한 미용기 관련주들 이미 5월달부터 전망주로 많이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벌써 2주 전에 한번 폭삭 내려앉을 때, 그럴 때 만약에 현금 들고 계셨다가 떨줍 찬스 잡으셨던 분들은 확실히 이번에 역시 성과를 보셨죠. 최근 외국계에서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요즘 이제 K 게임주들이 워낙 실적도 가이던스도 이제 개판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게임주 비중이 지금 너무 낮은데 도대체 뭘 채워야 될지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그나마 크래프톤이 이제 실적이 선방하고 있는 게 눈에 띈 거죠. 먼저 모간 스탠리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관련된 로열티 체계가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이게 아마도 이제 퍼블리싱 하는 그 텐센트로부터 지급 조건이 변경됐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크래프톤 2분기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모간 스탠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측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오픈할 수는 없지만 매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만 대답이 전해졌대요. 여기다 이제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당초 3분기 출시해서 4분기로 미뤄지긴 했지만, 이거랑 인조이, 이거 스팀 얼리 액세스가 이번 주 수요일 21일부터 그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에서 공개 예정인데, 게이머들의 기대가 벌써부터 뜨겁다. 그래서 모간 스탠리는 이 크래프톤 목표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이번에 36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무라 증권 역시 크래프톤에 대해서 최근 2분기 및 상반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7월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PC 둘 다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2024년 전체 EPS, 그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48% 상향한다. 그래서 노무라는 크래프톤 목표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이번에 40만 원으로 시원하게 올려치기 들어갔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그 다음 이제 앞에 전기차 포비아 관련해서 K2차전지 적어도 올 여름까지는 이제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맥쿼리 증권에서는 그 LNF 영업 손실이 3분기도 시기상조고 4분기에나 반등이 가능할 걸로 본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에서 그 원통형 배터리 외주 물량을 늘리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전히 맥쿼리는 LNF의 제품 리더십을 믿기 때문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 목표가는 13만 원을 콜했습니다. 이어서 요즘 수출 시장에서 잘 나가는 K-뷰티, 미용기기 이 관련주 클래시스에 대해서 JP모간이 국내 매출 증가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별로 골고루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서 기기 매출이 전년비 36%, 전분기 대비 44%나 급성장했다고, 특히 브라질하고 태국에서 강력한 수출 실적이 나왔다. 거기다가 최근 이루다 합병을 통해서 최적화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용 효율화까지 개선될 경우를 감안해서
이 클래시스 목표가 62,000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이 JP모건은 코스맥스 목표가는 기존 21만 5천원에서 이번에 19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오버웨이,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빠 손만 잡는다면님께서 고라니, 광인도 모두 응원하는 진정한 팬도 있다. 누군가는 고라니님 덕분에 오늘도 힘내고 있다. 소액이지만 컨텐츠 진흥기금 보내면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히코리님께서 적은 금액이지만 고라님 덕분에 떨주 몰팔했으니 컨진금 힘내라고 보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똥맘님께서 제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고라니님 늘 감사하고 있어요. 컨텐츠 진흥기금 보냅니다. 힘내주세요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JP모간 리포트 좀 더 이어가면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은 자사 예상치에 못 미쳤는데 이유가 최근 그 인스파이어 카지노 여기 엄청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었는데 초기에만 반짝했고 매출이 다른 그 인천 지역 카지노들과의 경쟁 심화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JP모간은 파라다이스 올해와 내년 그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평균 18%네. 올해 내년 두 개 평균 하향치가.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19,000원에서 이번에 15,500원으로 후려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유지. 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리오프닝 대장주가 파라다이스라고 목표가 막 2만 원 후반대 불렀던 그 파라다이스가 지금은 주가 10,000원도 턱걸인데 파라다이스 뭐 전청조의 저주인가요? 아니 그럼 엔비디아는 왜 잘 나가냐고. 전청조가 자기 엔비디아 대주주라고 그래서 젠슨 왕이랑 텔레그램으로 뭐 지분 싸움 막 벌였다며.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하겠습니다. 이승호 형님께서 컨텐츠 진흥기금 보냈습니다. 정의로움 응원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에 말씀드린 유일한 불확실성이자 생물 바로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금, 토 이틀에 걸쳐서 카타르에서 휴전 협상이 열렸지만 이스라엘 측이 군사작전, 그러니까 하여간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하마스 측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일단 휴전 협상은 중단됐고요. 여기서 이제 중재국인 미국, 이집트, 카타르가 이제 공동성명을 해가지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결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휴전 협상 결렬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여서 진짜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특히 네타냐후가 더 휴전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사실상 하마스랑 휴전하자마자 곧바로 네타냐후 총리 해임 시위가 또 일어날 게 뻔한데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안 나타나게 하려고 뭔가 사태가 좀 진정될만 하면 민가에 폭격하고 또 사태가 좀 잠잠해질만 하면 주요 인물 암살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기존 합의조차 망가뜨리면서 자꾸 휴전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의 특사를 주말에 이스라엘에 파견해가지고 휴전 관련해서 네타냐후를 이제 설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뭔 상황이죠? 누가 누굴 설득한다고요 지금? 아니 이런 와중에 이란 측에서는 휴전 협상을 어떻게든지 타결시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그러면서 이란하고 헤즈볼라는 최근에 이제 경계 수위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폭격을 막 늘리면서 이제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오늘도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기존 남부에서 이제 중부 지역까지 확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주말에. 그 와중에 국제 유가는 간밤 2%대 다시 하락해가지고 주 초반에 반짝 올랐던 거 결국 주간 단위 0.2% 하락세로 전부 반납하면서 이제 뒤집었습니다. 자, 내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을지 연습 최초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데 지금 중동 사태에다가 윤 대통령이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비드 1주년 성명을 내가지고 철통 같은 안보 협력을 시사했죠. 그 김에 이 을지 연습이 또 내일 주목받기 좋은 이슈죠. 그리고 내일 그 K증시에서 A급 재료를 저는 요걸로 꼽는데요. 바로 가상융합 산업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게 바로 이제 증시에서는 메타버스 그리고 AR, VR, XR 그리고 이제 가상하면 또 가상화폐니까 코인 업계까지 지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내일 정부가 쌀의 날 10주년 계기 쌀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는데 참 우리 한국인에게 쌀이란 정말 주식 이상의 의미죠. 여기서 주식은 이제 주로 먹는 음식. 뭐 어려울 때 흔히 얘기하기를 야 집에 쌀 떨어졌어 뭐 이런 표현부터 하여튼 근데 이제 쌀도 스마트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농산물이라는 게 예전에는 무조건
풍년이면 좋고 흉년이면 슬픈 걸로 이직했는데 요즘은 풍년이 나면 오히려 가격 엉망된다고 농촌에서 또 한숨이야. 근데 이런 수급 조절까지 다 이제 어떤 스마트팜의 영역인 거죠.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인플레 전망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정식으로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하필 요거 끝나는 그 목요일에 잭슨홀 심포지엄이 개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도 잡혀 있는데 평소에 이제 그 비둘기파로서 금리 인하에 호의적인 캐릭터라서 어떤 발언을 또 내일 보탤지 기대는 솔직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뉴욕 증시 월요일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팔로알토가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사이버 보안 3대장이 팔란티어, 팔로알토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했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을 때는 우리 K증시 사이버 보안도 팔란티어 효과로 같이 사이버 보안주도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AI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당연히 사이버 보안도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에 뜨듯이 저도 내일은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